자, 저희가 준비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담동 자택에서 새벽 한 5시쯤에 나와서 이 북악산 근처에서 오후 3시쯤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행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5시 11분쯤에 청담동 자택에 나서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5시 33분에 북한산 북악 매표소에 도착을 했고요. 오전 9시 33분쯤에는 형제봉 능선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일대를 헬기까지 동원해서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 결국에는 오후 3시 32분에 성완종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을 됐고 수색견이 찾아냈습니다. 자, 일단은 궁금한 게요. 청담동에서 살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장소로 북한산으로 올라갔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평소에 자신이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가는 곳이라네요. 예. 그런 곳이니까 또 이 산에 가서 뭐 여러 또 생각도 많이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았을 테니까 아마 그리고 또 사람이 뭐 집에서라든지 다른 데서 그렇게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경우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사람이 안 보는 곳에 가서 그렇게 아마 그러려고 간 것 같은데 또 생각도 아마 누구든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결행을 하기 전까지는 또 온갖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생각 정리도 또 하고 또 뭐 거기 가서 뭐 신문사에 전화도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자기 또 마지막 남길 말을 어떻게 마지막을 내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도 또 아마 또 생각도 해야 될 거고 그 생각이 많으니까 자신이 평소에 늘 가던 네. 그 자리에 찾아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저 표 원장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미를 좀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자택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가던 산, 또 이제 산이라는 게 어떤 또 등산이나 산악인한테는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이제 당사자는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예.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분이 이제 어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든가 자기가 억울함을 당한 거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하기 위해서 네. 자살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리적으로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신변을 정리할 어떤 자기만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의 공간과. 네, 공간과 시간이니까 아마 이분이 이 전날 새벽 5시 나갔는데 네. 아마 거의 한숨도 못 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다 정리를 하고 결심을 하고 나가긴 했지만 사실 자살을 결심을 해도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데 네. 자기의 가장 편안한 공간이면서 익숙한 공간에 가고 또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를 가서 네. 아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이 정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우발적으로 아니면 순간적인 즉각적인 그런 감정 때문이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좀 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자 마지막 생을 정리를 하려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2개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는 그 기자한테 자신의 억울함을 꼭 기사화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뭐 절박함도 있고 휴대전화 좀 간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최 변호사님? 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저희 가서 자살을 하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면 자살하러 간 사람이 휴대전화는 뭐하러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예. 그 자살에 왜 자살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분의 마음속의 원인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죠. 나는 원래 예를 들면 처음에는 수사가 횡령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는 횡령을 전혀 하지 않았대. 어떠한 돈도 나에게 오지 않았고 자신의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유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횡령에 대한 처음에는 수사에 어떠한 잘못도 없었는데 그것을 별건 수사인 다른 사기나 다른 것으로 점점 수사가 확산되면서 나를 몰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하고 이 억울함을 수사에서 풀지 못하고 결국은 난 자살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 억울함을 자살로 알리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교수님 설명하셨지만 핸드폰을 가져가서 뭐 다른 언론사들이랑도 접촉을 시도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까지 나는 억울하다는 걸 밝히고 싶었던 그런 심정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자살의 경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자살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희망이 없다라보다도 굉장히 죽는 순간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취할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반대의 생각도 좀 해봐요. 물론 하시고 싶은 말도 많았겠지만 어딘가로부터 걸려올 한 통의 전화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싸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수많은 인맥들 향해서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밤사이 혹은 아침까지 본인이 아침에 나가서 실종됐다는 게 뉴스에 나왔을 것이고 사실 요즘 스마트폰으로는 자기의 실종 소식조차도 자기가 뉴스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인가는 적어도 누군가가 나에게 한 번쯤은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신은 이제 오후 3시쯤에 발견이 됐지만, 3시 반쯤에 발견됐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화 추적이나 아니면 이동 경로를 보면 오전 한 9시에서 10시 사이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간을 좀 되돌려보면 저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9시부터 이제 속보를 계속 전해드렸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지 않았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신을 찾는 사람은 좀 없었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성 회장이 지금 양 변호사 말씀하시는 그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성 회장 저분이 평소에 말이지 흔히 말하는 마당발로서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수많은 사람에게 아마 도움을 준다고 줬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전개도 있었고 관계도 있었겠죠. 그런 인맥이 인간관계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를테면 이럴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힘이 돼줄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도 인간이니까 할 수 있었겠죠. 특히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동안 맺었던 수많은 그 관계자들, 그 중에서도 또 힘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었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언론은 언론대로 돈키호테식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폄하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인맥들이 있었지만 연락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심리학적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이제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찾았습니다. 그 이유 배경을 보면 어쨌든 간에 모든 자살을 예고한 사람, 유서를 쓴 사람을 모두 이렇게 대대적으로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직전, 그 전날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자원외교의 핵심적인 고리가 될 수 있다. 기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비리로 의심을 받고 있었던 데다가 본인이 또 직접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계의 특혜 의혹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여기서부터 검찰 수사의 모든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전 구속 영장까지 청구돼 있고 이 분명히 출석을 하기로 돼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아마 갑자기 단기간에 사람을 찾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인원이 풀어진 거는 글쎄요 지난해 무슨 유병헌 회장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기억이 잘 없을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나오지만 이제 수색경까지 동원을 하고 또 헬기까지 동원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가 유서를 썼다. 그러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한 명의 특정인을 찾기 위해서 헬기 동원하고 수색견 동원하고 무려 1,300명의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어쨌든 간에 또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누군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도요.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용도가 높다. 증명력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박사님도 계시지만은 심리학적으로도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 자체만 가지고는 증거가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도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말 같은 경우는 말 자체로도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신빙성이 높은데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가 나섰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남겨놨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누군가는 했을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고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건 검찰인데 검찰 입장에서도 당장 혹시 무리한 수사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경찰을 수사 지휘를 해서 빨리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자,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는 세상에 자신의 어떤 마지막 모습을 공개한 게 이제 바로 이제 기자회견,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데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내용 또 핵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MB맨이 아닙니다. 어떻게 MB정부 피해자가 MB맨이 일 수가 있습니까? 2007년 제18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었던 때 허태열 의원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후 박근혜 후보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뭐 주목하는 건 이제 어제도 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스스로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는 이제 행방불명 됐다, 유서를 쓰고 떠났다만 되었지 사실은 목숨을 끊은 내용은 몰랐기 때문에 이 내용을 했는데 그 심리 상태를 좀 알아봐야 될 그림이 좀 있는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한 18시간인가 가까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에 들어갈 때는 기자들의 의견에 웃으면서 대답을 하고 상당히 이제 젠틀하게 점잖게 했는데 새벽에 나올 때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죠. 검찰에 출석할 때 그림입니다. 뭐 약간 여유도 있습니다. 여유도 있고 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손도 흔들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포토타임도 갖고 아주 뭐 그냥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새벽에 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기자들이 붙으니까 손으로 막 밀치고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고 아무 말 없이 탔거든요. 그 어떤 검찰 조사에서 어떤 좀 궁지에 몰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어떤 심리적인 변화는 어쨌든 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족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형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네.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시간이라면 굉장히 장시간 수사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그 수사의 초점은 처음에는 횡령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러면 횡령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낸 자료를 봤을 때는 검찰도 내가 횡령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는 본인의 생각은 어땠냐면 내가 이 수사에만 적극적으로 임하고 내가 방어를 하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수사를 다 받고 새벽녘에 나올 때쯤이면 난 빠져나올 수가 없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장할 때는 별건 수사라고 했는데 나는 횡령에서만 벗어나면 되겠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횡령이 아니라 점점 사기.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는 자원수사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수사까지도 퍼져나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는 여기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도 결국 타겟은 나구나. 내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어떠한 방어를 하더라도 이 검찰에서는 나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올가면서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본인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시간 수사를 받고 나와서 저렇게 난 더 이상 빠져나갈 게 없고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여기 상태에서는 어떻든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와서 언론에 대해서는 태도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기도 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고 또 피해자 여기 이번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사실은 기자회견 후에 언론의 태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라지지 않아서 굉장히 큰 좀 이렇게 낙심을 했다고 또 유족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살을 결국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 단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 변호사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 아마 들어가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아마 수사가 이 신문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왜냐하면 그건 이제 검사들은 또 대답을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이 자원 외교의 자원 외교의 그 비리 문제에서 자원 개발 비리 비리 의혹 사건에 있어서 그 표본을 나로 삼은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바로 그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표본이 됐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이제 아까 최 변호사 말씀하신 난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내가 표본이 됐으니까 틀림없이 검찰은 어떻게 하든 여기서 나한테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집요하게 나를 수사할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뭐 이런 걸 느껴서 좌절감을 가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저렇게 뭐 나오는 화면도 보셨지만은 기자들을 미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날은 또 기자회견을 열고 이랬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는 뭐 기자들을 상대로 어쨌든 생중계를 해드렸으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해명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것 외에도 최근까지 이제 청와대나 예전에 함께 같이 의정 활동을 했던 친박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스스로 구명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권 관계자 이야기인데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 났는데 며칠 전까지 성완종 전 회장의 전화를 계속 받았다. 뭐 다른 친박 의원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까지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통상 피의자 또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죄가 없다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는 하겠지만 저 정도 노력은 상당히 필사적인 구명활동이라고 좀 정도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필사적이기도 하고 되게 본인으로서는 또 억울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은 기업인 출신이면서도 일찌감치 정치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셨죠.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국의 현대사적 특징이 다 반영된 게 이분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경제 발전하는데 그 경제 발전을 하는데 대명사가 건설 쪽이었고 건설 기업을 가지고 이끌었고 건설 기업만큼 사실 인허가와 관련돼서 좋게 말해 로비, 나쁘게 말해 비리가 많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늘 권력층에 대한 어떤 아쉬움, 권력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도 직접적으로 나도 권력을 쥐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현실 정치계에도 뛰어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맥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뭐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뭐 돈이 됐건 뭐가 됐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는 맺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렇게 맺었던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는데 현실은 굉장히 냉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례적일 만큼 어디 여권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 때도 사실 그러게 MB맨이 아니다. 또 오히려 박 대통령께 자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했고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들은 내가 어느 권력이건 사실은 가리지 않고 다 정성을 최대한 기울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발 나 좀 뭐 이렇게 잡아달라, 구해달라 이런 호소를 한 것이죠. 저게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그렇게 기대할 만큼 내가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이렇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만큼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런 게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이 정말 절박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이성환 회장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미 두째나 징역형을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특별사면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이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이 많았었죠. 어떻게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특별사면도 두 번이나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도 내가 이 외교 자원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든 예를 들면 무슨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러한 특별사면과 같은 것을 이미 두째나 경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절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나는 MB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정권과 관련된 사람인데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왜 내가 타겟이 됐지라고 하면서 난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더 이상은 내가 이번에는 징역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전에 그런 이력들을 봤을 때 비춰봐도 더 그렇게 생각이 본인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마당발이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했지만 그 누구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또 경험도 많고 연륜도 많은데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권력이 있고 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치라고 할 수 있는 걸 몰랐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누군가 한두 사람은 자기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희망이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뭐 경남 기업은 자본 잠식 상태고 그렇죠. 일단 뭐 돈으로도 자기가 지금 바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자기는 찍힌 기업인이 망한 기업인이 돼 있으니까 사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또는 뒤에서라도 도와주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냉혹한 현실을 이제서야 기자회견 할 때쯤에서야 마지막 카드로 기자회견을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도 뭐 언론에서도 별로 반응도 없고 주변에서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정말 냉혹한 현실을 그제서야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요 40년 동안 아침 포럼을 늘 했답니다. 뭐 자기 생일 같은 거 빼고는 안 돼. 그러면 그만큼 인맥은 철저히 참 엄청스러운 형성이 됐을 거고 그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회장 이러면서 친의 정을 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특히 충청 출신의 유명인들은 다 그 아주 정말 절친하다 할 정도로 서로 잘 알고 이런 사이였는데 문제는요 보니까 자신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러는데 새누리당 안에서는 성완종 그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뭐 그 친박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또 저분이 사실은 뭐 자유선진당 후신이었죠. 그 통일선진당 거기 출신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합당하는 바람에 이쪽 새누리당 됐지 않습니까? 뭐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새누리당 안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기존의 새누리당 그 멤버들로서는 좀 외부인이다 뭐 좀 그래서 아마 약간 좀 거리를 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특히 이럴 때 아무리 절친했던 사이라도 지금 도와주지 않을 텐데 그렇게 거리감을 좀 갖고 있었다면 평소에 새누리당에서는 나무일 보듯이 냉정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저분한테는 또 엄청스러운 상처가 될 수 있었죠. 예. 이게 정치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내가 베풀어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베풀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를 도와주지. 근데 이분은 아마 다른 정치인들의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얼마나 갖고 있었고 그거를 이용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정치의 야사를 보면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뭐 어쨌든 이정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40년 동안 평일 매일 아침 외부인과 조찬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인맥 관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만큼 뭐 자신감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자서전을 몇 해 전에 썼는데 그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름 석자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3번 사법 처리를 당했는데 그중에 이제 2번은 특별 사면을 댔고 최근에 이제 지난해 마지막으로 의원직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경험이 상당히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자신이 세상을 호령하고 40년 동안 조찬을 하고 포럼을 열 정도로 주도적인 사람이 되게 신세가 되게 처량한 그런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던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학력으로만 따진다면 뭐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 이후로 굉장히 큰 기업을 이루면서 이미 39세 때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뭐 300억 가량을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수성가한 분들 중에서 어려운 거를 겪고 자수성가를 했지만 마음속에 뭔가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했지만 또 학력이 됐든 어떤 다른 인맥이 됐든 또 부모의 사랑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 같은 것도 있고 그거를 베품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 얻고 싶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뭐 명예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또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이분이 처벌받은 걸 보면요. 처벌받은 경우도 선거 자금을 부당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랍시고 도와줬다가 이게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너무 싫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은 경우 이 남긴 얘기들 보면 어머님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묘도 장례도 어머님 묘에 묻어달라는 그런 어떤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본인이 출신적으로 가진 건 없고 부모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경험도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는 싶고 그래서 자기의 명예 같은 것이 지켜지기를 누구보다도 간곡히 바랬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그냥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버릴 만큼 싫었던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유족들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일부에서 이제 확인된 내용이 혐의가 없다, 결백함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어머니 묘소에 묻어달라,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마지막 순간 누군가를 찾겠죠. 자신이 신세를 졌거나 자신이 항상 동경하던 사람을 찾기 마련인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이 성완종 전 회장이 이제 14살 때 110원이라는 돈을 갖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때도 이제 어머니를 뭐 찾으러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를 찾았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 이 어머니를 어머니 곁에 묻어달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좀 더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저분으로서는 이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를 해야 될 정도로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말이죠. 저렇게 해가지고 110원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고 100만 원 가지고 도로 고향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네. 2조 원이 넘는 그런 대기업을 이룬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말은 쉽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저분이 두 가지, 아마 그는 표 박사가 더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심리적 그게 있지 않을까. 뭐 처음에는 뭐냐면 대단한 남들보다 더 대단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컴플렉스. 이래서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라도 더 이름에 집착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나 이름을 더럽히기 쉽지 않다. 나는 남들한테 항상 존경받고 싶다.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바로 그런 명예가 이렇게 깨트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으니까 더 견디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니까 누구는 뭐 외국 박사 아니면 명문대 출신의 경영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학벌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당신들이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나만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자부심도 있는 뒤섞인 감정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표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머니 묘소에 묻어달라라는 거는 아직도 그 어릴 적 받지 못한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고파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는 정서적으로 좀 약한 그런 네. 고리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한테 돌아가기 전까지 자기가 어떤 더러운 모습 또는 이렇게 죄인으로서 낙인 찍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엄마한테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달리 자신의 명예라든가 자신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싶은 그리고 또 그런 설사했더라도 그런 처벌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엄마한테 돌아오고 싶은 그런 아주 마음속 깊이 무의식 깊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저 유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유서 내용이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냥 수사를 받으면서 그 수사에서 내 무죄인 것을 밝히면 되지 왜 저렇게 죽음으로써 저 무죄를 밝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유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유서의 내용이 나는 혐의가 없고 결백하다. 그리고 억울해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자살하겠다요. 그럼 본인은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죽음 이외에는 내 결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구나. 내가 예를 들면 횡령해서 무죄를 밝히면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한 것 같고 아까 초반에 잠깐 양 변호사님 설명을 하셨지만 사망을 하면서 했던 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빙성 높은 증거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 유서에서 처음에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언론들에서도 혹시 그러면 저기에 본인이 이제 관련된 로비 같은 리스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저 내용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리스트가 있었다면은 나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응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나는 어머니에게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원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유서에서는 나는 결백하다는 것만 저 사람은 성회 전 고인이 되신 성 회장은 그걸만 밝히고 싶었다라는 게 저 유서의 내용을 전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 유족들은 왜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알려진 것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상관없는 것일 수 있는데 다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겠죠. 가족들만을 알았으면 싶은 내밀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뭔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제 폭로라는 혹시라도 누군가의 이름이라도 거기에 적혀 있으면 그걸 쉽게 내놨을 때 사회적으로 가져올 파장이라는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저분 입장에서 또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된 것들이 석유개발과 관련된 비리 의혹 제기된 것들이 이미 2년 전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됐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번 문제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 일종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들이고 또 실제로 그 개발과 관련해서 투자했던 돈들은 MB 때도 아닌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던 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완종 전 회장이 느끼기에는 아니
지난주 3일 날이었죠. 감사원에서 발표한 거 보셨잖아요. 31조 전체 금액 중에서 자원개발 관련해서 27조 원 이상이 MB정권 때 이루어졌고 3조 원 가량이 노무현 때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옛날 일이고 그건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잖아요. 비교하자면. 근데 하필 그때 했던 일 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서 또 더군다나 나머지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혐의는 없다라고 밝혀진 부분에서 왜 또 다시 검찰에서 나를 잡아가서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라는 데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 저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어쨌든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그 피의자는 고인이 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고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그러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저희가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